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네, 중동 전쟁 오늘로 19일째 접어들었는데 곳곳에서 포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안보수장 라리자니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사망한 데 대해 가혹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중동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들을 연결해서 현지 상황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르단엔 조수영 기자 나가 있죠? 네, 저는 지금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요르단 암만에 와 있습니다. 김혜린 특파원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호르무즈 해협 근처 오만 모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오늘은 어디서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을 지원하는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새벽 베이루트 중심부를 공습했고 오전에 추가 공습에 앞서 현지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새벽 공습으로 지금까지 6명이 숨졌고 현장에서는 생존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도 오늘 새벽 이스라엘 중부 지역으로 대규모 미사일 공습에 나섰습니다. 텔아비브 인근에서 2명이 숨졌고 예루살렘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텔아비브 시내와 주변 지역에는 미사일 파편이 흩어졌고요. 현지 경찰 대변인은 텔아비브 외곽의 한 주택에 집속탄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걸프 주변국들도 여길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이 격추됐다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 드론이 겨냥한 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에는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또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 며칠 사이 미국 대사관을 겨냥한 공격의 빈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오늘도 중동 각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미군이 주둔한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 근처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동부 지역에서 드론 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군은 로켓과 드론 공격을 저지했고 아랍에미리트 당국도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타르군 역시 자국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스라엘이 이란의 안보수장을 제거한 뒤에 양측이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표적 공습으로 라리자니를 제거했다고 발표한 뒤에 이란 정부도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순교자들의 피로 자신의 손을 물들인 테러리스트 범죄자들을 기다리는 건 가혹한 복수라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뒤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즈타바 하메네이도 추적해 제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리자니는 지난달 28일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뒤 실질적으로 이란 안보와 대외 협상을 총괄해온 핵심 인물입니다. 이란 주요 수뇌부가 추가로 사망하면서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호르무즈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특파원, 미국이 오늘 해협 근처에 있는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공습했다고요? 네, 미군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호르무즈 해협 근처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지하 관통탄 여러 발로 공격했습니다. 벙커버스터라고도 불리는 이 폭탄은 두꺼운 콘크리트 벽도 뚫어내는 무기입니다. 이번 공격에는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할 때 썼던 3만 파운드급 폭탄보단 비교적 소형인 5천 파운드급 폭탄이 쓰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정상화를 위해 중국과 동맹국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각국이 잇따라 거절하거나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지원은 필요 없다며 직접 이란의 해안 전력을 무력화하려는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란은 이른바 석유 인질극을 이어가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경고를 거듭하고 있죠? 네, 이란 국회의장은 어제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으론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분쟁이 끝난 뒤에도 해협을 통과하는 해상 교통 질서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를 거란 겁니다.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언제든 잠글 수 있는 전략 무기로 삼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이 해협의 통제권을 누가 쥐느냐가 이번 분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끝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은 중국 위안화 거래를 조건으로 8개국과 유조선 통항을 협상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조건에 응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이 이란 당국과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8개국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란 소식통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 말고도 해상 교통을 관리할 수 있는 더 포괄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파키스탄과 인도 등 일부 국가의 선박들이 이란 정부 통제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선별 통제를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위안화 결제를 통항 조건으로 내걸어 달러 패권에도 균열을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연, 김혜린 특파원 연결해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랍 지역과 이슬람권 국가 외무장관들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고 현지 시간으로 18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이날 저녁 수도 리야드에서 지역 안보와 안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수 아랍과 이슬람 국가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협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 자폭 드론인 샤헤드를 역설계에 만든 공격용 드론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란 저가 자폭 드론인 샤헤드를 역설계에 만든 일회용 공격용 드론 루카스를 대량 생산할 계획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국방부가 한 기당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더 비싼 미국산 순항 미사일을 이 드론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받은 나라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면합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동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만족할 만한 카드를 내놓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승배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미일 정상회담. 상당히 중대한 시점에 열리게 되는데 현지 시간으로 19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과 미국 동부 시차가 13시간 정도 나기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오늘 밤 일본에서 출국할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받은 나라 정상들 가운데는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하는 건데요. 청구서를 받아든 일본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는 당연히 중동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이런저런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관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만족할 것인가일 겁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법률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에 휘말릴 위험을 피하면서도 미일 결속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헌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최악의 타이밍이지만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결국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현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결국은 호르무즈에 군함을 파견할지 말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아직은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사히 신문은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과 정상회담 전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하려는 것 같다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 보도 내용과 달리 일본 정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 과거에 썼던 묘수를 쓰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도쿄 신문 보도 내용인데요.
이 자위대 군함을 보내기는 하지만 이 조사와 연구 명목으로 파견하는 방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선박을 호위할 수가 있어 대미 협력 자세를 보일 수가 있고 사실상 봉쇄 상태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등 위험한 장소에서 활동하는 것은 피할 수 있다고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또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형태로 미국을 지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중국 외교사령탑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 정세 긴장 속에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베트남 3+3 전략대화 첫 장관급 회의를 마친 뒤 자국 매체 인터뷰에서 일부 대국은 걸핏하면 무력을 행사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권 정치엔 출구가 없고 일방적 괴롭힘은 인심을 얻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을 놓고 주요 동맹국들이 일제히 선을 그으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단단히 체면을 구겼습니다. 독자 제재나 방위비 압박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후속 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돌발적인 무리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유럽 등 핵심 동맹국들이 줄줄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Trump has threatened NATO with consequences if NATO does not support US. There's a very clear answer. It is not an Article 5 cause because it wasn't America who had been attacked, but US attacked Iran. Therefore, Article 5 doesn't count.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가 빚은 예견된 참사입니다. 동맹 이익은 철저히 무시한 채 청구서만 내미는 미국 행태에 피로감이 극에 달한 데다 중동 무력 충돌에 억울하게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While taking the necessary action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we will not be drawn into the wider war. 트럼프 대통령은 믿었던 우방국들의 외면당하며 사실상 글로벌 왕따 처지가 됐습니다.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큰 다음 행보는 동맹국을 향한 거센 압박과 독자 노선 강화입니다. 파병 거부를 안보 무임승차로 규정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거나 관세 폭탄 등 무역 보복 카드를 지렛대로 삼을 공산이 큽니다. 다자 공조가 깨진 만큼 눈치 보지 않고 이란을 향해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경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런 팽팽한 긴장 국면 속에서 예측 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이 불쑥 던질 수 있는 극단적인 무리수입니다. 자신이 주도한 판이 깨진 것을 참지 못하고 국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란에 돌발적인 군사 타격을 감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극단적 선택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리아 철군 때처럼 중동 주둔 미군의 기습적인 감축이나 철수를 선언해 글로벌 안보에 큰 구멍을 낼 수도 있습니다. We're not ready to leave yet, but we'll be leaving in the near future. We'll be leaving in pretty much the very near future. But right now they've been decimated from every standpoint. 미국 우선주의가 부른 동맹의 균열과 트럼프 대통령의 럭비공 같은 행보가 맞물리면서 전 세계 안보와 경제 지형에 짙은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서 정부가 원유 관련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비축류 2,200만 배럴의 구체적인 방출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효정 기자, 정부가 원유 위기 경보 한 단계 더 높였죠? 네, 산업통상부는 오후 3시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위기경보는 관심과 주의, 경계와 심각 등 4단계로 발령되는데 이번에 두 번째 단계로 격상된 겁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원유 수송에 실질적인 차질이 생기고 공급망과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동 주요 산유국들의 생산, 수송 시설이 파괴되며 일부 생산이 줄고 수출까지 제한된 상황인데요.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가 40% 안팎 급등한 점도 경보 단계 상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천연가스는 관심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국제 가격은 급등했지만 국내 재고가 법정 의무 수준을 웃돌고 있고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또 중동 이외 지역에서 들여오는 물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당분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위기 경보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대응도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네, 정부는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 공동비축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해외 생산분을 도입해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246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도 이뤄질 전망인데요. 정부는 우리 여건에 맞춰 비축유를 언제, 얼마나 방출할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정유사의 재고 물량과 국내 원유 수급량을 보고 구체적인 시기와 물량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요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하고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절약 캠페인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필요할 경우 의무적인 수요 감축 조치도 도입해 석유 소비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대를 시행한 만큼 가짜 석유와 매점 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불안 속에서도 반도체 종목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5,90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장중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5% 넘게 뛰면서 유가증권 시장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오늘 코스피 급등세 보였군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5% 넘게 오른 5,925.0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시작부터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전장보다 2.4% 오른 5,767로 거래를 시작해서 계속 상승세를 타더니 장마감 1시간을 앞두고 더욱 급격히 올랐습니다. 오후 2시 34분쯤엔 장중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5% 넘게 치솟으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 10일 이후 6거래일 만입니다. 코스피가 쭉쭉 오른 건 반도체 덕분이었습니다. 젠슨황 효과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으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주가는 20만 원대를, SK 하이닉스 주가 역시 10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현대차, 두산 에너빌리티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기관과 함께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연이틀 하락했던 코스닥도 1.7% 오른 1156으로 출발해서 2% 넘게 오른 1164로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1조 3천억 원 규모의 특별 배당을 약속한 삼성전자 주주총회와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간담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반영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83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종가보다 6.6원 내린 1,487원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1,490원대에서 80원대로 환율이 내려오면서 외환시장에는 약간의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는 여전히 불안한 변수입니다.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이 다시 $100를 넘었고 WTI 서부 텍사스유 가격이 $95에 달하는 등 국제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에 많은 영향을 받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유가와 환율 추이에 경계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와 협의해 검찰개혁 최종안을 도출한 뒤 하루 만에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대구시장 공천 문제를 두고 내홍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보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당정청이 검찰 개편 협의안을 도출하면서 갈등은 일단락 지었는데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어제 검찰 개편 최종안을 직접 발표하면서 당 정청이 긴밀히 논의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인 오늘 아침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협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사관과 검사의 협력 관계를 규정한 중수청법 45조는 청와대가 먼저 통편집을 제안했다면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공을 돌렸습니다. 또 2심 정심,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 자신의 뜻과 같았다면서 자신이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며 원활하게 합의안을 이끌어냈음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여러 경로를 거치지 말고 이렇게 직접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하니까 빠르고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줄 한 줄 그으면서 토론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때 재밌었어요. 하지만 당내에선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제기 이후 청와대와 김 씨 사이 불편한 기류가 역력한 상황에서 정 대표의 유튜브 출연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 비당권파 강득구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더는 김어준 방송에 나가지 않겠다 뼈 있는 글을 올렸고요. 이에 강준현 당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갈등 구조가 재생산돼선 안 된다는 의미에서 통합의 차원으로 출연한 거라고 설명은 했지만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당내 법사위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뒤 논의할 보안 수사권 문제는 당이 주도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갈등의 뇌관이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지금 열린 법사위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하고 내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각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인데요. 이 경우 3일가량 무제한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의석수 한계를 고려하면 여론전일 뿐 법안 통과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죠. 대구시장 공천 문제로 시끄럽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혁신공천의 일환으로 당의 텃밭인 대구시장 후보에서 현역 중진 의원들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당장 대구시장 도전장을 내민 6선의 주호영 의원과 3선 추경호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현역 의원들 여론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위원장도 오늘 새벽 SNS를 통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와 싸우겠다며 작심 비판했고요.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서 모든 건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지역 의원들은 오후 3시 장동욱 대표를 만나 컷오프를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우려 전달했는데요.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지금까지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못 나오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공관위가 대구시장 공천 논의를 본격화할 거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여권에선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와 가까운 민주당 관계자는 YTN에 김 전 총리가 어느 정도 결심을 한 것 같다.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구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5차 범위 앞선 여론조사까지 나온 만큼 여권 안팎에선 김 전 총리가 등판하면 해볼 만하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보수의 안방 대구에서 여야 대진표가 어떻게 짜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한 나토 회원국들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중동 사태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병 요청을 거부한 것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I think NATO's making a very foolish mistake. This was a great test because we don't need them, but they should have been there.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트럼프가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라며 이렇게 화난 건 본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살면서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격분을 한 건데 이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전쟁 중에 지도자의 표현은 심리전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 뭐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저렇게 과도하게 화를 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여져요. 예. 하나는 이제 관련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좀 높이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내면적으로 그만큼 소통이 부재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통상 파병 같은 거 하게 되면 밑에서부터 협력이 되잖아요. 예. 국장급, 장관급 하는데 지금 트럼프 스타일은 먼저 내지르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SNS에 먼저 네네 쓰고. 그러니까 네. 미국 내에서도 사실 부처 간의 협의가 덜 된 것 같고 그다음 국가끼리 동맹국 간에도 정보 공유 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확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도를 잘 읽어야 된다. 네네. 예. 의도를 잘 읽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보내지 마, 파병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겠죠? 예.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찌 예. 보면은 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완전 사면 초과라고 봅니다. 작년도 6월 22일 날 미국이 똑같이 이란을 공격합니다. 핵시설을. 이틀 만에 이란이 손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이란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리고 계속 유가는 오르고 국내 여론도 지금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여론 미국 내에서도 높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명분도 별로 이 전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담을 좀 완화하고 또 전쟁을 조금 동맹국과 참여시켜서 국제전화하면은 이게 명분도 서고 해서 동맹국들에게 야 그래도 당신들이 가져가는 원유는 당신들이 와서 보호해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동맹들이 나토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반대하죠. 한국,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신중하게 뒤로 예. 발을 빼는 분위기죠. 이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화도 나고 일이 제대로 안 풀리는 거죠. 그런 표현을 빌려서 화를 내고 한데 저는 뭐 지금은 아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만둬라 뭐 우리가 다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마 앞으로 지금은 뭐 SNS로 올렸다고 하지만은 내일 일본 다카이치 총리하고 회담이 있잖아요. 예. 틀림없이 일본은 트럼프의 심기를 고려하면서 일정 부분 호응할 겁니다. 또 UAE도 자기들은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은 아마 그걸 가지고 한국이나 동맹국들한테 SNS가 아니라 공식적인 오파가 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지혜롭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 국익도 지키고 동맹이라는 틀도 유지를 하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잘 지혜롭게 정부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일본 하는 거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지켜보는 게 좋을 것 대응 같아요. 전략을 얘기해 주셨는데 일본 얘기는 잠시 뒤에 좀 해보고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상회담도 뒤로 밀어버렸잖아요. 네네. 중국이 파병 뭐 안 도와주는 거에 대한 불쾌감이 제일 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가장 1순위가 이라크전입니다. 예. 이라크전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미중 정상회담은 좀 한 5, 6주 연기하는 것은 저는 뭐 큰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란전을 마무리 짓는 게 우선이다. 이라크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란전을 이란전이죠?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란전에서의 또 역할이 있잖아요. 이란과 중국은 대단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중국에게 함정 요청했지 않습니까? 실제 중국이 함정을 지원하기를 원해서 했다고 보지 않아요. 예. 중국 군함이 들어오면 오히려 미국의 전력이 노출되는데 그걸 하겠어요? 그러면 중국이 이란전에 있어서 이제 종전으로 가야 되는데 모종의 역할을 해라라는 이런 메시지인 것 같고요. 파병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군요. 저는 중국의 파병을 원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걸 통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나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너들도 있는 것이다. 예. 그리고 모종의 역할을 해라.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압박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조금 전에 YTN 일본 특파원도 연결했지만 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오늘 밤에 비행기 타고 이제 미국 가거든요. 참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뭐 최악의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우선은 뭐 예. 제가 볼 땐 그동안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하고 관세 협상 미국하고 하는 거를 봐도 이 철저하게 그 일본은 미국하고 동맹을 유지하는 쪽으로 갑니다. 먼저 머리를 숙이고 예.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걸 통해서 일본이 얻는 이익은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일본은 아마 저 립서비스는 최선을 다해서 할 거라고 봅니다. 동맹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할 거고 그러나 아마 일본이 하고자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본의 자위대법상으로 그렇게 군을 파견하거나 할 예.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이거는 미국이 침략받은 전쟁도 아니잖아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침략한 전쟁인데 예. 당신들의 원유 수송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함을 파견하라는 건데 아마 일본 나름대로는 뭐 다른 형태의 전략을 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영구 목적의 그러한 이 함정을 보내서 자기 이 지역에 자기들의 원유선을 보호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도 나오던데요.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올 어떤 부담이 더 크지 않겠나 싶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럴 때에는 립 서비스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예. 실질적인 부분들은 시간을 좀 끌면서 예. 지켜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 전쟁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전쟁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지금 중국하고 정상회담이 당초에 3월 31일에서 4월 2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5, 6주 후로 한다라는 거는 5, 6주 내로는 앞으로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미국의 강박관념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함정이 그쪽까지 가고 연합 함대가 편성되는 아마 그 전에 저는 전쟁이 끝날 거라고 봅니다. 미국도 예. 이걸 트럼프도 계속 끌고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다카이치 총리가 뭐 비행기 타고 가면서 속내로는 우리 날짜도 좀 미루지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면하면 네. 대면에서 노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본이 내놓을 카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본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시간 벌기를 하겠죠. 예.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 그렇지만 우리 국내법이 있으니까 그걸 따져서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도 도와주기로 했다 하면서 또 이렇게 다른 나라를 압박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지금 그런 외교적인 수사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여러 나라를 요구했는가 하면은 제가 2003년도에 이라크전 때 미 중부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같이 모니터링해 봤을 때 대의명분 축적이 가장 크다고 대의명분 봅니다. 축적. 왜냐하면 예. 지금은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니까 대의명분이 잘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같이 하게 되면은 대의명분이 서는 거거든요. 예. 2003년도에도 이라크를 지원하는 참전 나라가 20개국이다, 30개국이다 매일 발표를 하면서 늘려가요. 예. 그럼 많은 나라가 다국적 군으로 편성돼 있다 하면은 세계적으로 정당성을 좀 인정받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게 했고 또 하나는 호주무주 해협에서의 전쟁은 미국만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 너들 중국, 한국, 일본 또 나토 여러 나라들도 호주무주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수입해 가지 않느냐. 예. 모두 세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데 가치 위험을 분담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들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맞는지 미국 정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요청은 했는지 지금 설왕설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교부와 국방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공식 문서로 온 건 없는 거로 봐야 되는 거죠. 문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저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NS에 그 메시지를 남긴 것은 그것을 공식 요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미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덴만 이론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는 우리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가 주 미션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 전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국회 동의가 헌법 60조 2항에 의거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현 장관하고 안규백 장관 답변이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이럴 땐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SNS로 트럼프가 했던 걸 가지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반응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입장도 굉장히 난처해요.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 뭐냐라는 걸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현재 좀 NCND 하는 게 저는 그건 현명하다고 봅니다. NCND면 보통 긍정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기는 립 서비스는 최대한 하되 굉장히 시간을 끌면서 실질적인 참여는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상의 저는 외교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게 그 SNS를 통해서만 얘기했다. 저는 미국도 트럼프가 아무리 그래도 SNS로 뭐 5개 나라 지정해서 한 걸 가지고 너들 반응해라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트럼프가 SNS에 올린 거는 5개 나라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한국, 일본, 중국, 영국입니다. 그런데 SNS에 없는 독일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호주 같은 경우가 우리는 보낼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독일과 그러면 호주는 왜 SNS를 없는데 반응을 할까? 그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요청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SNS 외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안다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우리 대책을 바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런 면에서는 조금 외교부에서 저렇게 초창기에 나가는 게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조현 장관께서 안규백 장관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국방위가 열렸을 때 제가 안규백 장관에게 확실히 얘기를 질의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안 받았다 하고 외교부 장관 애매하다. 도대체 정부 측 종합안이 뭐냐라고 했더니 안규백 장관은 정확히 그것을 받은 것은 없다 공식적으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요청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밑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할 것이고 그렇다고 대외적으로 어떤 안을 낸다든가 그런 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저런 정도의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권 의원 말씀대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은 시간 벌기를 해야 됩니다. 시간 벌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본 하는 것도 좀 보고. 일본 하는 것도 보고 그 긍정도 부정도 아닌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우리 상선 보호나 우리 파병 나가는 우리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이란과 적대국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미 간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시간을 좀 버는 작전이 지금은 우리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김병조 의원님께서 워낙에 군사 전문가시고 또 이라크 전에 현장도 계셨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위험해서 파병 문제를 어느 때보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고 이럴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함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 청해부대가 지금 아덴만에 나가서 임무 수행하지 않습니까? 거기 최악의 경우 저는 이런 파병을 안 했으면 좋은데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은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의 임무를 페르시아만까지 확대를 하는 방안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전쟁터이고 미국의 다국적 군으로 가면 전쟁에 참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벌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죠. 네, 이렇게 신중한 접근을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뒤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란에서 이렇게 대화가 되는 나라는 또 선박을 좀 통과시켜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이란 측과는 또 협상을 뒤로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란하고 직접 협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미국을 신경 쓸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요. 예.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그 분야에서는 동맹인 미국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하고 달리 우리가 이란하고 직접 선을 단다 굉장히 위험한 외교라고 봐요. 지금 중국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사실은 거기에 호위함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 원유선들은 지금 다 통과하고 있거든요. 예.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도 원치 않고 중국도 보낼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든지 원유 수송 부분들은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거는 미국하고 동맹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야지 미국하고는 달리 우리가 이란하고 접촉해서 우리만 원유선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외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 전쟁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길어졌지만은 예. 또 많이 걱정하는 것만큼 길어질 수가 없는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동맹을 원칙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출구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타깃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이스라엘군은 이란 정권 기반 시설을 겨냥해 강도 높은 공습을 이어가며 이란의 안보수장 나리자니와 바시즈 민병대 지휘관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우리가 모즈타바도 끝까지 찾겠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이란의 안보수장을 제거했거든요. 찾아서. 네. 그러면 좀 어떻게 됩니까? 이란이 좀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까? 작전지휘 체계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또 얘기도 있던데요. 일시적으로는 흔들릴 예.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라리자니 같은 경우는 안보의 최고 수장이나 마찬가지고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안보실장 정도 이상의 위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잠시는 흔들리지만 또 거기도 대응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주타파가 그대로 건재하는 한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실제 이란이라는 특성은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실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신정체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는 이슬람이 침입을 받는 걸로 해서 거기에 이슬람 침범에 대해서 막는 것은 성전으로 보거든요. 그럼 모든 국민들이 전사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든 이걸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군사력은 무력화됐더라도 이란 국민들의 이런 정신세계에서의 전사되는 것은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늘 미국이 좀 고려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라크 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에도 전쟁은 이기고도 예. 결국은 나중에 그거를 후퇴할 수밖에 없는, 철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푸는 거기 예. 때문에 모종의 거기에 풀기 위한 작전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키 섬이 2개가 있는데 키춤 섬하고 하르그 섬 2개를 점령하려고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 2개만 장악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고 하르그 섬을 장악하게 되면은 이란의 경제 숨통을 조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장기전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 쉽게 협상의 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그 전략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쓸 수 있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하르그 섬에는 군사 표적을 제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 2,500명과 상륙함이 지금 상륙함은 사실은 항공모함보다 조금 적을 정도로 거대한 전력입니다. 이동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 해안에 있는 군사기지를 타격하기 시작하는 걸로 봐서 앞으로 그러한 작전을 해서 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만 풀 수만 있으면은 이제 미국은
승리했다고 선언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사실 여러 나라에서 함정을 유도하는 것, 참전하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런 작전을 위한 시간 벌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네. 모즈타바가 다음 타겟이라고 했는데 이런 참수 작전을 계속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란만 더 뭉치게 한다. 이런 또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예.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트럼프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끌려가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사실은 미국의 1차적인 목표는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거였지 레짐 체인지는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레짐 체인지를 원하는 거거든요. 예. 정권 교체를. 그래서 첫째 폭격도 지금 대규모 폭격을 통해서 핵미사일 기지만 때린 게 아니라 참수작전을 해서 지금 이란 지도자들 하메니뿐만 해서 40명을 제거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은 이게 이란 내부에서 시위도 일어나고 레짐 체인지의 성격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이란은 똘똘 뭉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한편으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게 져서 전 세계에 지금 경제적 충격까지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미국의 목표는 우리 김병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핵미사일의 제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탈환으로 예. 1차적인 탈출구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마 레짐 체인지를 요구할 텐데 어떤 시점 가면은 미국이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설득해야 되는 예.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전쟁을 끝내야 되지 예.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거는 트럼프가 미국 국내 여론을 못 이겨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타냐후를 빨리 설득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사망설도 돌았는데 나 살아있다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Mr. Prime Minister, I wanted you to know the President asked me to come and make sure you were okay. Yes, Mike. Yes, I'm alive. I know, and we shake hands with 5 fingers in each hand. You know, but I have to tell you, I'm alive, but I have this card. So it's a punch card. Today I raised 2 names on the punch card, and you see how many more to go on this batch. And what the President, the U.S. forces are doing is incredible. We're very proud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m. And getting rid of these lunatics who like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to deliver them to every American city after wiping out Israel. 네, 뭐 참수작전 펼치더니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네. 나는 살아있다 이런 네. 영상을 올렸는데 뭐 심리전의 일환이겠죠? 네, 당연하죠. 전시에 예를 들어서 최고 지도자의 사망설은 흔들릴 수가 있고 군의 사기까지 미치니까 바로 이렇게 건재함을 나타내고 또 한편에서는 모주타파 너도 빨리 나타나라. 지금 모주타파가 나타나지 않고 살아있으면 있잖아요. 나타나라. 네, 예. 예.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강력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뭐 미국에서는 뭐 일각에서는 이거 이스라엘 뜻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득당해서 계속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좀 이런 출구 전략을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레짐 체인지를 하려면은 예. 지상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이란이라는 지역은 완전히 산약지대고요. 이란도 상당 부분 이미 오랜 이 전쟁 속에서 요새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상군을 투입하는 건 미군을 현실적으로 투입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군인만 가지고 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란이 이 이스라엘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는 상당 부분 다시 재기하지 못할 정도로 타격을 입히는 선에서 이스라엘을 설득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거다라고 네. 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판을 흔들 전략을 갖고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정예 해병대원 2,500여 명을 태운 미군의 상륙함이 오는 주말쯤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핵심 석유 시설이 있는 하르그 섬을 점령하기 위한 상륙 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인근에서 포착된 미 해병대 상륙함 트리폴리 함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30일 해병 원정대원 2,500명을 태우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중입니다. 말이 상륙함이지 스텔스 전투기와 공격형 헬기까지 갖춘 사실상 중형급 항공모함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부대로 미사일 순양함과 구축함까지 함께 움직이면서 단독으로 상륙 작전이 가능합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상륙 작전을 위해 해병 부대를 중동으로 파견해달라는 미 중부 사령부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주말쯤이면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는 역시 이란의 석유 수출 전진기지인 하르그 섬 점령이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란 본토에서 30km 떨어져 있지만 이란 석유 수출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로 이란의 급소로 평가되는 곳입니다. President Trump's not going to take any options off the table. The military infrastructure only for now. And I would certainly think he would maintain that optionality if he wants to take down their energy infrastructure. 하지만 실제 상륙 작전에 나설 경우 이란의 반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아무리 최정예 부대라고 해도 미군의 피해 역시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In Iran, because the Iranian regime has told Sky News, if you put boots on the ground in Iran, it will be another Vietnam. Are you afraid of that? No, I'm really not afraid of anything. 큰 소리는 쳤지만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과연 미군의 대규모 피해를 감수하고서도 작전을 실행할 수 있을지가 이번 전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베이루트 중심부에 있는 건물이 공습으로 완전히 붕괴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AP통신은 이스라엘군이 공습 1시간 전 주민들에게 대피를 경고한 뒤 공격을 감행했으며 무너진 건물은 이달 들어 4번째 공습 표적이 된 끝에 붕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연계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의 자금 관련 시설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처럼 레바논에서 지상전이 본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현지 우리 교민들에게 조속한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지상군이 레바논 남부에 투입되는 등 현지 정세가 지속 악화 중인 점을 고려해 레바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이용 가능한 민항편을 통해 조속히 출국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전규석 주 레바논 대사도 지난 11일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상황에서 레바논에 계속 남는 것은 생명을 위험에 노출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안보수장 라리자니를 표적 공습해서 제거한 데 이어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까지 찾아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의 지도부 참수 작전은 한계가 분명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우려한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실질적 최고 지도자인 알리 라리자니 등 2명을 제거했다며 군의 정보력과 군사적 역량을 자랑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 역시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חיסלנו אותם כשהם חיים בתחושת נרדפות, מסתתרים ונמלטים על חייהם. אני אומר כאן שוב, נגיע לכל אחד, לא משנה איפה. 이란 지도부를 잇따라 제거한 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오랜 기간 최고 지도자 부재에 대비해 지휘체계를 철저히 분산해왔고 실제로 혁명 수비대는 전국을 31개 지휘권으로 나눠 군사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지휘부가 타격을 입더라도 각 지역 부대가 독립적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어 지도부 제거가 군사적 마비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지도부 제거는 이란의 순교자 서사를 강화해 이란 내부의 강경파를 결집시키고 보복의 명분을 강화해 줍니다.
지난달 28일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해 지도부 40여 명을 제거했지만 이란의 보복 공격은 더욱 강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라리자니 같은 최고위급 지도자 제거는 후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온건파와 강경파 모두와 협력이 가능했던 라리자니가 사라지면서 결국 극단적 강경파가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힘을 더 얻는다는 것은 이란이 전쟁을 계속하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내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고 협상을 하고 싶어도 상대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이란의 국가 지도자들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암살은 전쟁법에 어긋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Ama biz her zaman için diplomatik yolun ve müzakerelerin bu enerji sorunu da dahil bütün sorunların aşılması için tek geçerli yol olduğunu düşünüyoruz. 이란 지도자 참수 작전이 이 전쟁을 중동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위험한 전략이라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이란이 전쟁 상황을 빌미로 내부 단속을 강화하며 민중 봉기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덕타임스에 따르면 많은 이란인이 온라인에 전쟁 이야기를 올리거나 시위에 나설 경우 반란 혐의로 국가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는 위협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수도 테헤란과 주변 지역에서는 바시즈 민병대가 검문소를 세워 차량을 수색하고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가택 수색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군사작전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이동하던 세계 최강 미 항공모함이 배 안에 불이 나서 지중해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회항과 수리에 열흘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미국의 해상 전력에 큰 차질을 주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제럴드 알 포드함은 이란 전쟁 개시 전부터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핵 원자로로 추진되며 F-35 스텔스 전투기 등 75대 이상의 군용기를 싣고 다녀서 세계 최강 항모로도 불립니다. 지난달 27일 이스라엘 북부 하이퍼항에 들어온 다음 날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포드함은 이후 수에즈 운하를 거쳐 홍해까지 진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점점 다가가다가 지난 12일 배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세탁실에서 난 불이 여러 곳으로 번졌으며 끄는데 30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승조원 2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전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We're also aware of a fire on board the USS Gerald R. Ford. We're thinking about the crew there who are injured in the fire. We believe and hope that everyone will be okay, and we're grateful for that. 하지만 포드함은 결국 수리를 위해 지중해 그리스 크레타 섬에 있는 미 해군 수다 기지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미 항해 시작 9달이 지났고 이대로면 10달 이상 배치로 미 항모 역사상 최장 기록을 쓰게 됩니다. 이번 화재로 승조원 600명이 바닥에서 자고 있고 화장실 고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포드함은 이동에도 며칠이 걸리는 데다 수리 기간도 일주일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나라에 군함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다급한 미 해군 전력에도 차질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의 최우선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방문하고 돌아온 강 실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UAE 측이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제든 UAE를 통해 원유를 긴급 구매하도록 합의했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친환경차 전환율이 낮은 고속시외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대중교통과 달리 유가가 인상되면서 승객은 오히려 줄어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7천여 명이 이용하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과 인근 시외버스 터미널. 오가는 버스는 편수로 350여 대, 그러나 수소나 전기차는 고작 27대뿐입니다.
10대 중 9대 정도는 경유차인 겁니다. 전주 지역 시내버스가 친환경차 전환을 거의 끝마친 것과 대조적인데 대부분 장거리를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유가 인상에 직격탄을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이곳 터미널을 오가는 버스 한 대가 하루에 쓰는 경유는 130에서 150리터 정도. 지난달 말 1,600원대였던 경유 가격은 한때 1,9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평균 50만 리터의 경유를 사용합니다. 근데 기름값이 약 100원 정도 올랐을 때 한 달에 평균적으로 월 5천만 원 정도의 고정비가 상승합니다. 나가는 돈은 늘었는데 승객 수가 조금 줄면서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업계에선 시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 탓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터미널 이용객을 봤을 때 전년 대비 2% 정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여행이나 또 장거리 이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해 국토교통부가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4월 말까지 2달 연장하기로 한 상황. 연료비 부담은 늘고 승객은 줄어드는 이중고 속에 고속 시외버스 업계가 불안한 시선으로 이란 전쟁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가 경기도 중소기업 현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배송이 두세 달씩 밀리는가 하면 공들여 준비한 바이어 미팅이 하루아침에 취소된 기업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수출해야 할 자동차 부품이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전쟁 이후 유류비가 크게 오른 데다 배송도 계획보다 두세 달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밖에 기업에서는 바라볼 게 없죠. 이게 이제 자금 압박을 받으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금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잖아요. 이란 등 30여 개 나라에 샴푸를 수출하던 헤어 제품 업체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배송 지연에 자재 가격 상승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란 쪽은 어쨌든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2배 가까이 인상이 된 상태라서 수원시 수출 판매단에 선정돼 다음 달 중동 출장이 예정됐던 중소기업들도 발이 묶였습니다. 바닷길과 하늘길이 동시에 막혀버린 탓입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 자체에서도 거의 이제 다니지 않고 있고 거의 재택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자체도 좀 곤란한 상태다. 중동 현지에서 바이어를 만나려고 한 계획이 틀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 선호팀을 못 만나는 게 좀 아쉬운 겁니다. 그 선호팀 중에는 최소한 계약까지 끌어낼 수 있는 팀도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중동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수만 1,600여 곳에 달하는 상황. 피해가 잇따르자 경기도는 피해 접수센터를 개소하고 600억 원 규모 특별 경영자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정세의 영향으로 경영 에러를 갖고 있는 수출입 기업과 중동 지역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 차질과 환율 변동으로 기업 경영 악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전 세계 비료 대란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반구의 파종기를 앞두고 비료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최악의 식량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에너지뿐 아니라 비료 공급의 생명줄입니다. LNG나 원유가 필수적인 비료 공급망에서 걸프 국가들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생산의 절반 정도를 뒷받침하는 질소 비료인 요소나 핵심 원료인 암모니아, 황 등이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30 to 35% of the global urea comes from this region. 20 to 30% of the ammonia exports comes from this region.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비료 시장은 곧바로 들썩거렸습니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 주요 농업 거점의 파종기를 앞둔 시점이어서 더욱 타격이 컸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요소의 가격은 보름 사이 35%나 폭등했습니다. 선진국에서조차 수확량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If we miss that window, we could have catastrophic crop failure.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린 각국은 서둘러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요소에 이어 복합 비료의 해외 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비료 수입을 허용한 데 이어 보조금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Our farmers are moving into planting season right now, so the president is very aware of these challenges and these issues.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지만 가난한 국가들은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유엔은 6월까지 전쟁이 계속되면 4,500만 명이 추가로 아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안보수장을 제거하자 이란은 복수를 다짐하며 거센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동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경제 파장 최소화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는데 오늘 코스피가 5%대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6,000선 고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중동 상황에 적응을 한 걸까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여전히 좀 뜨거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렇게 그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 자체가 뭐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다. 전쟁만 빨리 끝나면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어쨌든 간에 지금 특별 배당 같은 거 하기로 했고 예.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또 방점을 찍었던 게 이제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네. 젠슨 황 대표가 삼성전자 땡큐 이런 발언을 하면서 네. 삼성전자가 미국의 AI 랠리에 제대로 지금 올라탄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주가를 좀 발목 잡았던 건 아무래도 중동인데 네. 중동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을 좀 통과할 수 있는 유조선이 조금씩 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또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도 희망을 좀 갖고 있고 예. 우리나라 시장도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이런 시장의 기대감과는 달리 중동 현지 상황은 여전히 긴장감이 높은 상황인데 지금 안보수장 알이라니가 제거가 됐고 이란은 가혹한 복수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향후 전쟁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십니까? 지금 서로가 이제 참수 작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또 이란을 향해서 결국 이렇게 되면은 서로의 적개심만 이제 더 이제 강해지는 거거든요. 또 국민을 서로 또 단결시키는데 더 단결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열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군다나 라리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 이제 안보실장이거든요. 네. 뭐 국가안보실의 안보실장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최고 지도자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전체 지금 전쟁을 조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제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 누가 지금 이제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그러냐 하면 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2009년부터 2013년 그때 이미 국가안보실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때 이미.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좀 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한쪽 다리를 잃은 이제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하고 이런 그러니까 그때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경한 사람이 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강경한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결국 계속 강경파가 득세할 것으로 보이는데 참수를 하고 작전을 진행할 때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이제 어떤 민중봉기나 시민들의 일어남을 좀 계속 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이란 시위대가 학살당할 거라는 보고를 미국이 했다고 해요. 참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의 뭐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쪽에서는 민중봉기하라고 그래놓고 또 정작 이제 보고서에서는 민중봉기 일어나면은 아마 혁명수비대가 아이들을 지난번 3만 5천 명 죽였는데 그 이상으로 죽일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의 지금까지의 정치 이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지금 민병대가 계속 주민들을 검문 강화하고 지금 뭐
차 안도 수색하고 핸드폰도 네.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수록 더 지금 시위대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네. 거거든요. 일단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참수 작전이 일어나게 되면 원래는 이제 분열할 수 있었던 요소들도 있었거든요. 예. 반정부 시위도 사실상 작년도 12월 달, 1월 달, 2월 달에 있었던 거고요. 네. 또 모주타바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이제 그 이란 시민들이 반대도 하고 그러는데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닥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이 이란 국민들을 민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치는 계기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혁명 수비대는 더 강하게 날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만일 시위가 일어나면 오히려 작년도에 있었던 그래서 올해 2월 달까지 있었던 그런 학살보다도 더 끔찍한 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지금 그리고 두 분 분출 중에 이제 모스타바 새 최고 지도자가 된 뒤에 처음으로 그 외교안보 정책회의 주재했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뭐 부상설과 사망설이 계속 나오는 와중에 어쨌든 본인은 지금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흘리는 걸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것이 사실인지 가짜인지도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뭐 얼굴 다쳤다, 다리 다쳤다, 그리고 이제 부상이 심해서 모스크바에서 지금 뭐 치료를 하고 있다, 푸틴이 초청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보정책회의를 주관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주관한 회의의 장소, 참석한 인물 네.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게다가 육성조차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우리 보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 한마디만 그래도 육성으로도 하고 예. 얼굴만 보여주더라도 이것을 전 세계가 믿거나 또 이란 국민들도 믿을 텐데 이런 얘기만 계속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회의감이 드는 거죠. 이게 진짜 사실일까? 예.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이런 사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내일 모레면 3월 20일 춘분이잖아요. 춘분이 이제 이란의 새해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때는 뭔가 메시지를 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한 이틀만 기다리면 저 사람이 지금 살았는지 예. 얼마나 부상을 당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낼 건지 그에 예.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3월 20일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3월 20일이요. 그러니까 네. 라마단이 끝나는 그 기간 아닙니다. 이란의 그 네. 영역으로 볼 때는 새해가 시작하는 새해가 날, 그때 우리는 시작되는 춘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새해가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새해가 시작하는 날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무슨 메시지를 내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어떤 자원 안보나 경제에 대해서 이제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격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총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제 2단계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관심 단계인데 이걸 예. 이제 주의 단계로 올리려고 준비 중이라는 거고요. 주의 단계가 가게 되면 우선은 산업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원유에 대한 그리고 수요랑 공급 쪽을 이제 계획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1억 배럴 정도의 비축유가 있잖아요. 예. 그럼 비축유를 당장 방출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향후에 어떤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로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계획을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민간도 사실은 현재는 그 정유사들이 규정상 연평균 내수 판매량의 한 41분을 보유량으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요것들에 대해서도 향후 조금 수급이 지금 불안정하니까 좀 네. 41분보다 줄여주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또 하나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 관리 측면이 들어갈 수가 네.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공 부분에서의 차량 오부제를 들어갈지 말지 요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요것들을 민간으로 확대할지 말지에 대한 얘기. 네. 마지막으로 휘발유랑 경유에 대해서 현재는 작년 수출한 양 이상으로 수출 못하게 걸어놨거든요. 네. 요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지까지도 이제 아마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유가라는 것을 잡기 위해서 공급 차원에서 수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좀 자세히 보면은 지금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 보면은 아랍에미리트에서 2,400만 배럴 석유를 확보했다고 해요. 지금 UAE가 다른 나라 아니고 우리나라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최근과 같이 원유 구하기가 힘들 때는 어쨌든 간에 가장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우리가 원유를 빨리 구해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지난 6일에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가셔서
600만 배럴을 확보해 놓았죠. 네. 요번에 이제 1,800만 배럴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으니까 총 2,400만 배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쓰는 원유량이 얼마 정도 되냐면 예. 대충 한 275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2,400만 배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대충 한 2주 정도 쓸 수 있는 분량 정도 되겠다라고 네. 보실 한 8일 정도 죄송합니다. 예. 8일 정도 쓸 수 있는 분량 정도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호르무즈 해협 옆에 있어서 여기서 원유를 빼내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랍에미리트가 예전에 한번 이 원유 수급 같은 게 문제가 생겼던 것에 교훈을 얻어서 그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으로 파이프라인을 하나 뚫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한 340만 배럴 정도 생산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 파이프라인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럼 호르무즈 해협 바깥으로 보내서 실어서 예. 우리나라로 옮기겠다는 건데 다만 걱정되는 건 네. 여기가 이제 푸자이라 항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실어야 되는데 여기가 최근에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공급 차원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까지 짚어봤는데 아까 언급하신 이제 수요 차원에서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부제를 이제 정말 시행을 한다면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굉장히 정부에서 강력하게 실행을 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이런 뭐 부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자발적으로요. 네. 근데 사실은 그때는 어떤 운전자들, 아주 많은 운전자들이 사실 본인은 부제 신청을 해놓아서 혜택은 다 받고 사실은 이제 이행을 잘 안 해서 사후적으로 이것을 강요할 수 있는 혹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정부가 만약에 5부제나 10부제를 시행한다고 한다면 첫째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제를 조금 강력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걸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예. 생각해 보면 5부제나 10부제를 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 수요를 좀 꺾겠다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뭐랑 충돌할 수 있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최고가격제 실행했잖아요. 예. 최고가격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유 가격을 시장에서 지금 떼오는 가격보다 좀 낮게 형성하게 만들어서 수요를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드는 조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최고가격제랑 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걱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자동차를 생업에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송업에 계신다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 조항을 어떻게 둘지 뭐 결국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에 대한 부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좀 연합을 구성해서 이것에 좀 호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은 아무도 반응이 없자 스스로 깨버렸습니다. 도움 필요 없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선택이 본인이 제안해놓고 또 본인이 파기를 했잖아요. 자업자득이고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참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화는 많이 나긴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업자득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과거에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전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라크전이 일어났을 때 이라크전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때의 전 세계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서방권에서는 우리가 미국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왜 안 그러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취임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서방권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를 매겼잖아요. 그러면서 서방을 향해서 또 동맹을 향해서 동맹이 실제로 적보다 우리를 더 많이 뜯어먹는다. 참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제 얘기를 하면. 네. 게다가 이제 나토 탈퇴 위협까지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 편입까지도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과 유럽연합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이제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좀 구성을 해달라고 했을 때 과거의 걸프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 또는 이라크전 때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가 이제 좀 많이 났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해요. 네, 트럼프가 뭐 이렇게 화낸 적이 없었다. 뭐 미 상원 의원의 말도 전해지긴 하는데 지금 이런 가운데서 당장 트럼프를 만나야 하는 그 정상은 일본 다카이치 총리입니다. 네.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일본 내에서 계속 언론들이 얘기하기로는 자위대 파견에 대한 성격 좀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케이치 총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 날짜는 이미 잡혀졌으니까 바꿀 수도 없는 거니까 이제 가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다케이치 총리는 요 며칠 사이에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내일쯤 이제 다시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할 겁니다. 아마 긍정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연합함대에 우리 자위대를 파견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이 확 달라지겠죠. 이 보라 이렇게 이제 위대한 동맹이 있다. 일본만큼 이런 위대한 동맹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축켜 세우게 될 거고 그게 결국 한국과 그리고 이제 서방권 국가들한테 다시 압력으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 없다라고 한 것을 사실대로 믿기보다는 오히려 또다시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준비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지금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 이제 인사들도 다른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지금 대테러 센터 수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지금 이란에 미국 위협은 없었고 양심상 그 전쟁을 지지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조 켄터 이제 대테러 국장이죠. 대테러 국장이 이제 크게 3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개인적인 게 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이유를 댄 것이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란이 우리한테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한 거다. 그게 이제 사실상 이란 공습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성 그걸 주장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로비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결정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로비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단독 결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세 번째 이제 그 얘기한 것이 이게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깜빡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로 해서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또 자기 부인이 2019년도에 시리아에서 이렇게 육군 중사로 전사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상 이란의 임박한 위협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에 의해서 또 로비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전쟁에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이 전쟁에 투입이 돼가지고 지금 벌써 희생자가 나고 있는데 계속 희생이 나면 어떡하느냐. 다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퇴를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거 말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이 났는데 하나 더 이제 이유를 댄 것이 바로 이것은 미국 우선주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다. 마가라고 하는 것이 전쟁에 참여 안 하는 건데 스스로가 전쟁을 지금 일으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3가지 이유와 하나의 이제 본인의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과 그리고 미래 청년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사퇴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단발로 끝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아주 치명상을 입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궁지에 몰린 이 트럼프가 다음 카드를 무엇을 꺼낼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일단 지금 이동하는 그 병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해병대 2,500명 정도가 주말쯤에 호르무즈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하르그 섬, 이 이란의 석유 핵심 시설이 있는 곳에 장악을 좀 시도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거의 뭐 도착할 때가 다 됐을 겁니다. 다 됐을 텐데 거기에는 4만 톤급이에요. 4만 톤급인데 USS 트리폴리함이라고 F-35가 한 20대 정도 그 위에 실려 있고 그리고 이제 해병대에 한 2,500명이 이번에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병대가 간다는 것은 물론 이제 F-35가 간다는 것은 공습에 이제 참가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해병대가 간다는 것은 결국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이제 상륙 작전을 어디다 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르그 섬 그걸 이제 지난번에 폭격을 해서 이게 장악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 호르무즈 입구에 보면 아부무사라고 하는 섬이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그리고 대충부라고 하는 섬도 있는데 요게 이제 대충 우리나라의 대청도 크기만 한 12제곱킬로미터, 그다음에 1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하고 그다음에 드론을 날리는 발사 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때리고 여기를 이제 점령할 것인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단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저 위에 있는 그 하르그 섬을 갈 거다라고 그러는데 하르그 섬을 무슨 방법으로 가죠? 하르그 섬을 결국은 이 항공모함은 못 들어가요. 호르무즈 네. 해협 안으로. 그러면은 특별한 수송기가 들어가서 점프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하르그 섬 들어가게 되면 네. 해병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여의도 7배 크기밖에 안 되고요. 예. 우리가 봐서 알다시피 거기에 전부 다 유류 저장고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뭐가 있습니까? 허벌판이에요. 그들이 가서 뭘 하겠냐고요. 군사시설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쪽에 가는 것은 결국은 해병대 전체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리다. 최악의 경우에 이란은 예. 거기다가 자기네들 석유 저장 시설에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떻게 돼? 불바다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대튠부나 오히려 아부무사 이쪽 지역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네. 오늘 특별히 이 지역을 계속해서 공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습이 오늘 하루만 끝날 것이 아니고 아마 이 내일 모레 주말 때까지 계속될 네.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타격이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예. 다른 함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갈 수는 저는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륙 작전을 시작한다는 것은 지상전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이동 중인 미 해병대가 어떻게 전시에 활용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동 정쟁이 길어질수록 식량 위기가 고조된다, 굶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다고요? 우선은 식량의 지금 운송비가 늘어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아무래도 예.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아까도 뉴스 저희 코너에서 잠깐 나왔지만 지금 비료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에서 해상 무역 비료 무역의 한 3분의 1이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막히면 비료가 안 나오고 비료가 안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북반구는 곧 파종 시기예요. 요때를 놓치면 2026년에 농사는 못 들어갑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비료가 공급이 안 돼서 결국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식량 가격이 올라가면 특히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이 식량 가격을 아마 지탱하기가 힘들 거다. 네. 그렇게 보면 결국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유엔에서는 뭐 6월까지 가면 4,500만 명이 굶어 죽게 될 것이라는 통계도 뭐 추측치를 내놨는데 지금 이런 가운데서 미국 경제, 뭐 경기 침체랑 물가 상승 동반 이뤄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FOMC 열렸잖아요. 결국은 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 향방도 지켜볼 텐데 시장에서는 그전에는 이제 인하를 바랬다가 지금 최우선은 어쨌든 동결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럴 것 같고요. 올해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좀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원래는 한 6월쯤부터 인하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원래 시나리오인데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노동시장이 좀 식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뒤로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유가 상승, 그래서 물가 상승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경로가 바뀔 수 있다는 건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네. 세계적으로 중요한 좀 안 좋은 경제적인 이벤트가 일어날 때 아주 많은 부분이 뭐랑 결부가 됐었냐면 미국의 금리 방향이 바뀔 때 세계 경제가 좀 요동쳤던 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하를 기다리다가 다시 올라간다. 네.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 줄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할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끝으로 지금 EU가 미국과 이란 모두 체면을 좀 살리는 어떤 중재, 그 종전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미국과 이란이 체면이 살리는 방법은 있을지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또 독자적으로 또 계속 전쟁을 하진 않을지. 우선 이제 끝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예. 이스라엘의 계속 전쟁 여부는 미국에서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할 거예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은 무기 안 줘버리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1년에 그냥 몇십억 달러씩 주잖아요. 그거 안 줘버리면 끝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단 지금 그런 묘안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예.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제시했던 것이 세 가지 조건이잖아요. 첫 번째 조건이 다시는 이제 우리나라 침략하지 말아라. 두 네. 번째 배상해라. 세 번째 그리고 이 핵농축하는 것은 우리의 그 주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 해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 듣고 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무조건 항복해라. 이 사이에서 뭔가를 잡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혀 뭐 없는 것은 아닌데 그냥 제가 내피셜로 얘기해 보면 예.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 60% 그거 농축했으니까 그거 희석시켜라, 또는 그 부분은 미국으로 빼내고 대신에 20%의 평화적 핵 농축은 허용해 줄게. 그러면은 이 이란으로 봐서는 핵 주권을 지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국민들한테 핵 주권 지켰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배상하는 문제는 완전한 성전국가 패전국이 있을 때 배상의 문제가 강화 조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이 양보한다면 지난번에 어린이 17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린이들에 한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줄게. 그건 또 가능하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불가침, 다시는 이제 침략하지 마라. 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할 거예요. 예. 그러나 비밀리에 또는 메모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는 있지 않는가. 제가 뭐 대충 내피셜로 큰 것만 얘기했는데 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뭐 다양한 조건들이 또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점도 추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흘 앞으로 다가온 그룹 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준비가 한창입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도 대비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뒤로 무대 준비가 한창인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궂은 날씨지만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완전체 복귀를 사흘 앞두고 광장에서는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곳곳에 공연 홍보 포스터가 붙었고 환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공연 당일엔 광화문 일대 2002년 월드컵 당시를 뛰어넘는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만큼 공연이 안전하게 잘 치러지길 바라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차가 다니는 길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동하는 동선이 있을 텐데 그게 얼만큼 이렇게 통제가 되고 또 얼만큼 열리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많은 인파가 몰릴 만큼 경찰도 대비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연을 사흘 앞두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현장을 찾아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경찰은 공연 전날인 금요일 밤 9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광장까지 세종대로를 통제하고 제한구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정된 출입구 31곳으로만 행사장을 드나들 수 있게 하고 인파 밀집도에 따라 권역을 나눠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오늘 현장 점검에서는 지상 8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고공 관측차가 배치됐는데 이를 이용해 제곱미터당 2명 이상 인파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설명입니다. 흉기 반입을 막기 위해 공연장 출입구에는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고 경찰에 등록된 총기도 공연 전날 저녁 9시부터 출고가 금지됩니다. 행사 당일에는 기동대 72개 부대와 특공대 85명 등 인력 6,500여 명이 동원되고 사복경찰관들도 투입돼 안표 단속을 실시합니다. 공연이 끝난 이후에도 관람객들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대비해 홍대와 이태원 등에 미리 경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말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서는 공연 준비가 한창인데요. 우리의 전통 문화와 현대가 교차하는 상징적 장소라는 점 외에도 광화문에서 공연이 열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의 새 앨범 제목은 아리랑입니다. 신곡 공개 전이긴 하지만 제목을 보면 우리의 전통 문화와 정체성을 세계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곡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광화문은 아리랑과 가장 잘 어울리는 무대입니다. 새 앨범의 방향과 맞는다고 해도 장소 자체가 낯설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이 간극을 메웠습니다. 한양도성과 서울타워 등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서울과 광화문은
이제 세계 한류 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소가 됐습니다. 세계인들이 캐대언 이후에 한국을 매우 많이 방문했고 한국이 바탕이 된 K-팝이 우선이다라는 인식을 줬기 때문에 이 한국 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 대로 앞에서 공연을 이제 하는 점이라서 캐대언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BTS 광화문 공연에 오는 관객만 26만 명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 공연장으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엄청난 관객 규모는 물론 다양한 그림이 필요한 중계 특성상 주변의 고층 건물을 활용할 수 있어 광화문 광장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모든 조건이 맞더라도 국가유산에서의 공연 허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BTS의 영향력이 워낙 크고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때문에 공연 허가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와 숙박, 안표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K컬처의 우수성,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을 거듭 각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입니다. 빈틈없는 안전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BTS 광화문 컴백 공연이 문화와 관광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면 국가 차원의 이벤트란 말이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내렸는데요. 찬 공기가 동반되면서 낮 동안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이 9.2도로 하루 만에 6도 이상 낮아졌고 대구는 1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비구름은 대부분 빠져나간 가운데 내일은 구름이 걷히고 이맘때 초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시 일교차도 커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등으로 쌀쌀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11도, 광주 14도, 대구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엔 다시 초미세먼지가 짙어지겠지만 먼지는 내일 새벽에 서쪽부터 금세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중부와 호남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주말부터는 다시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